카톨릭 교회의 대위기와 분열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3세기 유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황의 권력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 시절은 교황권의 황금기라고 불렸죠.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과의 오랜 싸움에서 이겼던 교황권 앞에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위협이 나타납니다. 바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떠오른 프랑스였죠. 절대 권위의 상징이었던 교황, 그 막강한 힘은 대체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점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교황권이 맞닥뜨린 첫 번째 거대한 위기는 바로 아비뇽 유수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요, 그 막강했던 교황의 권위가 세속군주의 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정말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돈 문제인 경우가 많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영국이랑 한창 전쟁 중이었는데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에 있는 성직자들한테 세금을 좀 걷어야겠다. 고 맘먹었죠. 이에 맞선 인물이 바로 교황 보니파시오 8세입니다. 교황은 감히 교황의 허락도 없이 성직자에게 세금을 매겨? 세금 내는 사람도 걷는 사람도 전부 파문해버리겠다. 고 엄포를 놓았죠. 자, 이렇게 교황의 영적 권위와 왕의 세속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하지만 필리프 4세는 절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기로 나오자 보니파시오 8세는 1302년에 우남상탐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서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정말 대단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 교황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와, 이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교황권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필리프 왕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프 왕의 대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교황을 이단으로 몰아서 재판에 세우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1303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황이 필리프 왕을 파문하기 바로 직전에 왕이 보낸 사람들이 교황을 납치해서 감금해버려요. 교황을요. 비록 금방 구출되긴 했지만 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보니파시오 8세는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305년 결국 프랑스 출신의 클레멘스 5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교황권은 프랑스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프랑스 출신 교황이 뽑혔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클레멘스 5세는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1309년에 프랑스 남쪽에 있는 아비뇽이라는 도시에 교황청을 세웠죠. 그리고 그 뒤로 무려 70년 동안 7명의 교황이 계속해서 이 아비뇽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아비뇽 유수 혹은 교황청의 바빌론 유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교황은 더 이상 유럽 전체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프랑스 왕의 정치적 도구, 꼭두각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권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겁니다. 거의 채 10년간의 아비뇽 생활을 끝내고 교황청이 드디어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나 보다, 위기가 끝났나 보다 싶었겠죠. 하지만 이건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로 합쳐지기는커녕 아예 둘로 쪼개지는 서방 대이교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1377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큰 결심을 하고 로마로 돌아왔는데 글쎄 바로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프랑스 교황은 안 된다. 이탈리아 사람을 교황으로 뽑아라.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결국 이탈리아 출신인 우르바노 6세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 추기경들이 이건 강압에 의한 선거였어. 무효야. 라고 선언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클레멘스 7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뽑고는 다시 아비뇽으로 휙 가버린 겁니다. 세상에, 한순간에 카톨릭 세계에 교황이 2명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가 둘로 나뉘니까 유럽 전체가 정치적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네 이해관계에 따라서 편을 가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잉글랜드가 로마 교황을 지지하니까 잉글랜드의 숙적인 프랑스와 스코틀랜드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비뇽 교황 편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두 교황은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파문하면서 싸웠고요. 그 사이에서 유럽은 거의 40년 동안 정말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나섰겠죠. 그래서 1409년에 피사에서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추기경들이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려요. 로마 교황도 아비뇽 교황도 둘 다 폐위시키자. 그리고 새로운 교황을 뽑자. 그래서 알렉산데르 5세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천만에요.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원래 있던 두 교황이 우리가 왜 폐위돼? 인정 못해! 라고 버티면서 세상에 카톨릭 세계의 교황이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무려 세 명이 되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걸 지켜보는 신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교황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교황의 권위라는 게 뭐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답하려는 지적인 또 신학적인 저항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내세운 주장들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교회의 권위는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 둘째, 교황 제도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일 뿐이고 교회의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심지어 카톨릭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화채설까지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한다. 그러니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 꼭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들이죠. 이런 위클리프의 혁명적인 생각은 영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씨처럼 번져나갔죠. 당시 영국으로 유학을 왔던 보헤미아, 그러니까 지금의 체코 학생들이 위클리프의 책들을 자기 나라 프라하로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가 이 사상에 깊이 감명을 받아서 이걸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헤미아 사람들의 민족적인 자긍심과 결합하면서 아주 거대한 개혁운동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교회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린 콘스탄츠 공의회. 이 공의회는 보헤미아에서 일어나는 저 소란도 잠재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얀 후스를 공의회로 불렀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지기스문트가 내가 안전을 보장하겠다. 걱정 말고 와라. 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후스가 콘스탄츠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공의회는 그 약속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후스를 곧바로 아주 끔찍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얀 후스는 자기 생각을 제대로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결국 이단으로 판결받고 1415년 7월 6일 산채로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설교해온 그 복음의 믿음 안에서 기쁘게 죽을 것이다. 교회가 후스를 죽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보헤미아의 민족 영웅이자 순교자로 만들었고 그 뒤로 십수년 동안 유럽을 뒤흔든 후수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또 이단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공의회 운동을 통해서 말이죠. 공의회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핵심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는 교황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공의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공회가 교황보다 더 높고 그래서 교황을 심판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정말 대단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공의회 운동이 가장 빛을 발했던 순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스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가 드디어 엄청난 일을 해내죠. 무려 3명이나 되던 교황들을 모두 물러나게 하고 1417년에 드디어 마르티노 5세를 단 한 명의 교황으로 선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40년간 교회를 분열시켰던 서방대이교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겁니다. 이건 정말 교황보다 공의회가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준 혁명적인 승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죠? 개혁을 외쳤던 바로 그 공의회가 또 다른 개혁가였던 얀 후스를 불태워 죽였다는 점은 이 운동이 가진 명확한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의 시대는 길지 않았습니다. 새로 뽑힌 교황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공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온갖 정치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교황 에우제니오 4세가 아주 영리했어요. 공의회와 경쟁하듯이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동방정교회와 교회를 다시 합치려는 협상을 추진한 겁니다. 이건 교황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아주 큰 외교적 성과였거든요. 이 협상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자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교황에게 쏠렸고 교황의 위상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의회의 힘은 약해졌죠. 결국 이 기나긴 싸움의 최종 승자는 다시 교황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권은 다시 교회의 최고 권위 자리를 되찾았고 교회를 찢어놓았던 끔찍한 분열도 일단은 봉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걸로 끝이었을까요? 교황이 이겼다고 해서 위클리프와 야누스가 던졌던 그 근본적인 질문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 뜨거운 개혁의 요구가 과연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겪었던 이 엄청난 위기는 카톨릭 세계 전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조용히 골마가고 있었죠. 그리고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마르틴 루터라는 한 인물에 의해 훨씬 더 거대한 폭풍,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건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